메타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메타인지 개념이 뭘까요? 오늘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감기 걸려가지고 이상해 또 양해해 주세요. 메타인지가 뭐냐고요? 이 책은 육아서죠. 메타인지 캡처 같은 기억력?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메타인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뭐가 많아서 어려워요. 이 책은 약간 육아서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들이 보시면 좋을 책. 왜냐면 여기 써있잖아요.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를 만든다. 쉽게 말하면 메타인지가 요새 있어야지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고 AI가 다가오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살아남을 인재는 메타인지가 있는 인재라고,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해요. 메타인지가 근데 중요한 건 30년이 정도 있어야지 완성이 된대. 메타인지가. 맞는 말이에요. 동감해. 저는 사실 메타인지가 왜 있냐면 제가 전공을 종합예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작품은 항상 평가 아닌 평가를 받지. 남들한테 그렇게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퀄리티라는 게 항상 이렇게 뭔가를 했으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 아웃풋을 평가받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가 결정되고 이런 게 이제 삶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들 지도할 때를 참고하자면 예를 들자면 저희 애들도 뭐 예를 들어서 공모전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은 다 같이 아이디어를 짜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거를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어떤 작품으로 만들고 그거를 누군가한테 내서 출품해서 평가를 받고 그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결과로 와닿았잖아요. 잘했고 못했고가. 그러니까 잘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남들이 봤을 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생기는 거지.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해. 메타인지가 쉽게 말하면 개념? 아무도 안 써주시니까 저 그냥 말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메타인지는 뭐죠? 대답해주세요. 우리 능력자 규현맘님 말씀 좀 적어주세요. 메타인지가 뭘까요? 우리 햄맘님, 메타인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자기가 자기를 거울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 더 정확하게, 더 풀어서 말하면 본인의 사고 흐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그리고 자신의 기억, 자신의 느낌, 자신이 느낀 것,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힘. 네. 스스로의 능력을 사고하고 평가하고 종합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해요. 해야 해. 자기가 나 이거 못하는 것 같은데,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안다고 했는데 그거를 말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휘해야 돼. 그냥 알고만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나 이게 단점이잖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고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단점이 뭔지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제 막 직설적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너무 당당하고 좀 버르장머리가 없고 이거는 저는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고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어. 고쳐지지 않음을 난 너무 잘 알고 어차피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고치려고 포기했어요. 약간 그래서 별로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없고, 그리고 꼭 사람이 그 단점이라는 거는 항상
장단을 모든 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그 본인의 사고의 흐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자신의 기억, 느낌,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힘이 메타인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퀄처럼 연결되는 개념은 어서 들어오세요.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 문제 해결력이에요. 문제 해결력. 흔히 공부를 예를 들게요. 우리 다 여기 어머님들이시니까. 메타인지가 높은 애들이 공부를 잘 하는데 그 애들의 특징이죠. 상위권 학생들 0.1% 애들은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사교육도 전략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시험을 이제 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몇 개 틀렸는지 알지. 나 하나 틀렸어. 2개 틀렸어. 근데 중하위권 애들은 나 이거 잘 본 것 같아 라고 말해요. 자기가 뭘 맞고 뭘 틀렸는지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아이들은 계속 중하위권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고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것이 나를 어렵게 했고 내가 그거는 진짜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메타인지가 좀 형성되는 것이 그 취약한 그 구조의 원인이 우리나라 시험 제도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객관식.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 대충 눈칫밥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공부해도 이렇게 요령 있고 눈치가 있는 애들은 선택을 하니까 답 중에 5개 중에 선택을 해서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상 정도 하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 한다고 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잘 형성돼 있고 메타인지가 좋은 아이들은 정확하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내 강점은 뭐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무도 말이 없으시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이 메타인지 능력이 왜 요즘 필요하냐면 AI 시대가 왔으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웬만한 그 정해진 어떤 개념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걸로 일을 하는 데에는 AI가 더 잘해. 더 잘하거든요.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람이 AI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메타인지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이유, 뭐뭐를 시켰을 때 AI는 이걸 왜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뭘 시켰을 때 이 자료가, 그러니까 일을 시켜요, 상사가. 자네 무슨 보고서 써오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해 오시게. 이렇게 말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창의적인 사람들은 물어보잖아요. 이 보고서 어떻게 쓰시려고 용도가 뭐죠? 부장님? 어디에 내시려고 뭐 때문에 필요하신 거예요? 라고 묻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는 자료를 구조화하고 보고서를 쓰잖아요. 근데 AI가 그거는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다는 거죠. 단순 질문에는 AI는 우리 인간보다 더 대답을 잘할 수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오셨나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제 그 라방들 쭉 보신 분들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랑 다 또 이어지는 말이어가지고 막 자존감 높은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 책에도 그 얘기 또 나와요, 뒤에. 자존감 높은 아이, 이런 얘기 또 나오고, 계속 그러는데, 문제 해결력. 메타인지가 안 되는 이유. 문제 해결을 못 하는 이유.
1.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 2.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다름. 3. 익숙하거나 잘 안다고, 본인이 전문가라고 착각.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 그에 따른 성급한 솔루션. 아, 이거 이렇게 했었었어, 나 전에. 아, 이렇게 하면 이번에 되겠지.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2. 다른 사람은 나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3. 본인의 경험에 의한 답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특징인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대답 좀 주세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나 항상 좀 궁금해. 내 말이 이게 어렵게 설명되고 있나? 내 딴에는 쉽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채팅창이 느리니까. 하여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르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이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가, 전형도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논술형 수능이 곧 도입되고, 전형도 다 학종이고, 막 이러잖아요. 수시고, 정시. 그러니까 객관식 그 문제만 찍는 그런 시험이 점차 없어지고, 28년도부터 논술형 수능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도 인재를 뽑겠어요. 더 나아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간의 능력을 메타인지를 갖춘 인간을 기업이나 그런 데서 현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인재를 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직장에서 쉽게 말하면 그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뛰어난 사람 5가지 특징 하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또 안 뛰어난 사람 정반대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의 특징도 같이 나오니까 할게요.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의 5가지 특징. 1. 성취자는 잡스형, 스티브 잡스형. 성취자가 잡스예요. 지향점이 분명하다. 추종자는 AI로 대체됨. 추종자라 하면 뭐냐면은 일반 직장인 설문조사를 했대요. 직장인의 60%가 그 일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시켜서 한다. 상사가 시켜서 한다. 회사에서 시켜서 한다. 라고 답했대요. 근데 뛰어난 사람들은 성취자지. 스티브 잡스 같이. 이거를 왜 자기가 단순히 이렇게 더 기술이 뛰어나고 이런 물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만든다잖아요. 그 다음에 2. 두 번째. 첫 번째는 성취자 유형. 그게 뛰어난 사람들 5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특징. 그 다음에 2. 맥락을 파악한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 왜 진짜 그 축구 잘하는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들 보면 시야가 넓잖아요. 그 경기장 전체를 보잖아.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저 끝에서 막 저 끝까지 그냥 막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잘 계산해서 가잖아요. 시야가 넓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축구장 전체 그 24명의 선수들의 상태와 동태와 이런 모든 걸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움직인다는 거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대요. 근데 반대로 구멍은 맥락을 모른다. 축구 경기에서도 그렇고 야구 경기에서도 그렇고 꼭 구멍을 내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축구 경기 한번 끝나고 나면 막 댓글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 누구 때문에 경기 졌다고 막 이러면서 걔 진짜 연봉 토해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욕하고 악플 댓글 엄청 많이 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구멍이지, 구멍. 구멍들은 맥락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체 경기의 맥락을. 그런 유형.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3번.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 중에 3번째 특징. 경험과 직관의 한계를 안다. 경험과 직관의 한계를 안다. 버틀러형이라고 집사들이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 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 회계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어, 그 상대방이 있는 거죠. 고객이 있는 거예요.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랑 이렇게 했는데,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자기가 그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그래도, 예를 들면, 무슨 전문 변호사, 무슨, 회계사들도 그 전문 다 분야가 있고, 변호사도 자기 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의뢰인이 한 사건에 대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생겼을 때, 이제 본인이 극복을 못할 그런 문제가 당면했을 때 차라리 못하겠을 때는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면서 진심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본인의 그 능력치와 한계와 이런 걸 정확하게 본인의 그 현재 상황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솔직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구나. 더 신뢰가 가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와 그 경험과 직관에 의해서 이건 내가 빨리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근데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질질질질 끌면서 겉으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나중에 막상 기한이 다 돼갔는데 뭐 해결이 안 됐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럼 빵꾸가 나잖아요, 일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혹은 자기네 여태까지 쌓아온 로펌의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그냥 계속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고객한테는 고객을 달래왔는데 정작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는 아니야.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그 로펌의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 번째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경험과 직관의 한계를 안다. 반대. 꼰대. 꼰대는 메타인지 결핍 증상. 이거에 반대되는 사람의 유형이 꼰대라는 거지. 라떼는 말이야 하는. 11시 5분 전이에요? 네, 오케이. 그럼 4번, 5번까지 말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봤었는데, 그래서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네, 좋아요. 건율 엄마 잘하셨어요. 이해되고 있으면은 답 이렇게 막 주세요. 나 이거 쭉 진행해야 되니까. 근데 언제냐? 저번이랑 거의 비슷한 급으로 오늘 어려운 주제여가지고. 그래요, 좀. 그래갖고, 꼰대들, 반대 유형 꼰대고, 4번. 메타인지가 뛰어난 네 번째 사람 유형.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다. 반대인 사람. 고문관이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엑스맨. 의도 파악이 안 된다. 왜 같이 일하는데 그 왜 팀원 중에 이해 너무 잘 돼요. 예. 같이 일하는데 왜 팀원 중에 꼭 그 눈치 없이 막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센스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엑스맨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를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왜? 뭐? 이러면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 그다음에 5번. 이제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 마지막 5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특징. 일관성을 유지한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가르칠 수도 없고, 진짜. 그죠? 일관성을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하루아침에 형성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다들 이해되고 계시죠? 일관성을 유지한다. 일관적인 사람인데, 이거 반대 유형. 내로남불. 상황 논리에만 강하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약간 이런 유형의 사람들 있죠. 일의 본질에는 별로 관심 없고 분위기 시류에 따라서 시류에 편승해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또 막 이러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때 진짜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일관성이 없어.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하여튼 메타인지가 뛰어난 사람들 5가지 특징은 지향점이 분명하다. 성취자는 지향점이 분명하다. 잡스 같은 사람들. 목표가 명확해요. 그 다음에 2. 맥락을 파악한다. 전체적인 흐름. 3.
경험과 직관의 한계를 안다. 자기의 한계를 안다. 그 다음에 4.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5. 일관성을 유지한다. 여기까지 11시죠. 네. 그래서 메타인지를 향상하는 방법이 뭐냐? 이 책에도 잘 안 나와. 저희 이 책 강추. 이 책 보고 오늘 라방 준비했는데. 자, 아까 그 5가지 유형 중에 1. 추종자. 이 업무를 왜 하는지 모른다. 반대되는 사람. 잡수 유형 반대되는 사람이요. 성취자 말고 그 추종자. 1. 추종자. 반대 유형. 왜 그런지. 이 업무를 왜 하는지 모른다. 2. 꼰대. 지역적 경험을 일반화한다. 자기가 경험했단 말이야. 3. 구멍.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 4. 고문관. 아까 그 엑스맨 같은 사람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5. 내로남불. 상황 논리에 따라 시각이 바뀐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이들의 메타인지를 강화를 위한 조언을 하자면 다음 내용 정도가 될 것이다. 1. 업무의 목적을 정의해 왜 이 업무를 진행하는지 알고 일정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지향점을 찾는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업무를 공부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2. 성급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서 논리적 구조화를 연습한다. 그러니까 이거 이럴 거야 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다들 아시죠? 네. 내가 가진 그 생각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부분 이랬었으니까 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도 이게 맞을까? 그 일반화가 맞을까? 라고 계속 점검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평소에. 그 다음에 3. 맥락 파악을 위해 항상 상위 인지를 인식한다. 4. 상대방의 의도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진다. 그러니까 항상 좀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메타인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처럼 계속 생각의 꼬리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어야 되니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정의 훈련법을 이해하라. 11시죠? 네. 1. 모든 업무에는 업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시험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를 잘 읽으면 왜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2. 업무 배경하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3. 풀어야 하는 문제를 한 줄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무엇인가? 정확하게 목표를 추려내라 이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되게 간단히 하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목표점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끄집어내는 연습을 매 일상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고 계신가요? 메타인지의 주요 세부 요소가 있어요. 3가지 크게. 메타인지적 인식.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메타인지적 컨트롤. 두 번째 단계. 메타인지를 첫 번째 어떤 건지 인식했으면 이제 그거를 컨트롤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메타인지. 뭐냐면 메타인지적 인식에서 그 세부 요소는 know what. know라는 건 아니 말고 아는 거. 노하우 할 때 know what.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인지. 내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고,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노하우, 노와이. 절차와 흐름, 목적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그거 보고 노하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다못하면 식당 같은 것도, 식당 운영하는 것도. 그 다음에 know when, know where. 때와 장소 맥락에 대한 인지. 아까 그 맥락.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어디서 일어나는 문제고, 직장에서를 비유를 들자면은 내가 지금 브리핑을 하는데 어디 출장 가서 외국 바이어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의 상사들, 임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 하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적인 인식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타인지적 컨트롤. 계획, 모니터링, 평가. 무언가를 사전에 계획하고 예측, 수행하여 모니터링하고 수정, 과정을 복귀하고 개선점 도출. 개선점을 찾아야 돼. 항상 우리는 이해는 되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메타인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하고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회적 메타인지, 의도 파악. 아까 다 했던 말인데 이거 그냥 여기 정리해놓은 거예요. 상대의 의도 파악, 인지 흐름 생식, 나와 상대의 인지 체계에 대한 차이. 나는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그 문구가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걸 인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응 예측. 이렇게 쓰면은 내가 막 처음에 예를 들어서 글 쓰기를 예를 듭시다. 초고를 막 써요. 난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어. 근데 쓰고 나서 딱 읽어보니까 상대방이 이걸 보면은 너무 좀 나 잘난 척하는 것처럼 쓴 것 같아. 이 단어가 별로 적절치 않아. 이 뉘앙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 막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또 수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고서도 마찬가지, 브리핑할 때 서류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아까 그 세 단계의 세부 요소 9개를 다 갖춰야지 메타인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근데 제가 그래서 굳이 이제 일상 속에서 애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그러면 애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키우게 해줘야 될까 뭐 이렇게 하면은 끝도 없고 그 부모에 대한 심적인 자세는 마지막에 하고 그 제가 봤을 때 좋은 방법은 프로젝트형으로 뭐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뭐 발명품일 수도 있고 발명품 만드는 게 애들한테는 제일 좋을 것 같고 좀 애들이 큰 애들을 두셨다 그러면은 저처럼 저희 애들 하는 것처럼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누가 봐도 이것이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이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다? 그러니까 타겟층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 영상을 볼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고, 또래가 보는 건지, 아니면 어른들이 보는 건지, 뭐 이렇게 정한 다음에 주제를 담고, 그 목표를 처음에 세우고, 어떻게 촬영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편집을 해서 그거를 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만든 건지 못 만든 건지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뭐 카메라 뭐 셔터 스피더가 맞았나 안 맞았나 뭐 초점이 맞았나 안 맞았나 제대로 찍혔나 안 찍혔나 그런 문제의 시행착오들을 엄청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행착오들을 막 겪으면서 그게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 경험의 재료가 자기 실패의 그 경험이 많아야지 다음번에 그 삽질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메타인지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노하우라 그러잖아요. 노하우가 언제 생기냐 이거지. 삽질을 실패를 수도 없이 많이 해봐야지 노하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노하우. 그거는 누구한테, 왜 백종원 식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목 식당. 백종원이 한 얘기. 여기 이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백종원이 골목 식당에서 한 거. 1. 메타인지적 인식, 노화. 식당의 역량을 알아야 한다. 무턱대고 메뉴를 늘리거나 손님을 받으면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2. why, how. 외식업의 목적은 손님이 저렴한 가격에 즐겁게 한 끼를 먹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정한 가격만 받고 가격은 되도록 올리지 않는다. 3. 노웨어. 상권을 잘 봐야 한다. 주변 상권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특성 고려해 메뉴, 가격, 레시피를 결정해야 된다. 4. 계획.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리 동선을 계획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5. 컨트롤, 모니터링.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는지 맛있게 계속 먹는지 그릇이 비었는지 이거를 계속 살펴야 된다. 음식 만드느라 일을 놓치면 안 된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 그 바쁜 시간대에 먹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남겼는지 그릇이 비워졌는지 이렇게 이렇게 눈짓으로 계속 보라는 거죠. 6. 컨트롤 평가. 끊임없이 더 나은 방식의 조리법과 손님 응대법을 연구해야 된다. 7. 사회적 메타인지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기. 밖에 줄을 서더라도 일단 식당 안에 들어온 손님은 세상 어디보다 편하게 한 끼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 8. 사회적 메타인지 상대방의 인지 흐름. 맛있게 먹는 법을 잘 설명해줘서 준비한 음식을 손님이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다음에 9. 상대방의 반응 예측하기. 위생과 관련한 부분은 손님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부분이므로 식당 사장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메타 인지가 다 있으면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메타 인지가 이렇게 사회에서 쓰인다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메타 인지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까 이제 하기 좋은 거는 제 생각에 애들이 식당을 가게를 차려서 운영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거를 같이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실패할 경험을 근데 그거를 어느 날은 이거 만들고 어느 날은 저거 만들고 하면 안 되고 뭔가 어려운 재료를 갖고 뭐 목공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목공 뭐 이런 거 그거를 조립해보고 걔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해보고 잘라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봤는데 쓰러지네? 뭐 자동차를 만들기로 했어. 그럼 이렇게 했는데 안 굴러가네? 뭐 이제 건전지도 넣고 전기 회로도 넣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아니면 재료를 조금만 주고 한 달치? 그러니까 그 또 계획하는 단계에서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애랑 상의해보고 애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은지. 그러니까 막 스팀 교육 이런 거에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만들어 보기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조금 꾸준히 그걸 이거 만들었다 저거 만들었다 하지 말고 그걸 점점 기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그거를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스스로 우리가 유도를 해주는 거죠. 다들 답이 없으셔서 제가. 그리고 좀 큰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면 좋고. 영상 만들기 요즘 너무 쉬운 세상이 됐잖아요. 요즘 폰카도 너무 잘 나와. 그죠? 왜 제가 메타인지, 그러니까 우리 영상 만드는 애들은 좀 메타인지가 높아지지. 처음엔 아니었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 왜 그러냐면 애들은 그래요. 처음에 저한테 걔 뭐 어디까지 됐니? 이제 계획 다 세웠고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촬영분이 뭐 수요일까지는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편집할 시간이 한 2주밖에 없어요. 1, 2주밖에 없어. 그러면 수요일까지 우리가 촬영을 다 하기로 했어. 제가 그 전주 금요일까지 물어보면 어느 정도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1학년 때 처음에 이제 첫 작품 만들 때 그러면은 거의 다 됐어요. 애들이 되게 자신감이 차 있어갖고 막 대답해요. 한 70% 정도 80% 정도 선생님 됐어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 그러면은 화요일은 가편집해서 선생님 보여줘. 니네가 오케이 컷 다 골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편집한 거를 봐요. 웬걸 다시 찍어야 될 정도로 정말 거지같이 애들이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거를 아나 모르나? 이제 물어봐요 애들한테. 너희가 보기에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우리의 가정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처음에 시나리오 쓴 대로 그 스토리의 주제가 영상을 봤을 때도 똑같이 그 연출자의 주제와 의도와 그 느낌이 영상을 봤을 때 똑같이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샷이 그렇게 안 만들어진 거지. 애들이 객관화가 안 된 거야.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자기네들은 찍을 때는 잘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 샷이 좋다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편집해놓고 보니까 아니야. 세상에 스토리보드까지 그림까지 다 그렸는데 그럼 뭔가를 덜 찍었거나 그 느낌대로 안 찍었거나 그 한 끗 차이로 하여튼 이상한데 그거를 애들이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항상 그렇게 수없이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고 제가 다시 찍어오자, 뭐 하자, 도와도 줘봤다가 뭐 이렇게 하여튼 계속 그러면서 몇 작품 만들면 애들이 3학년쯤 되면 이제 잘 만든다고. 메타인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 그때는 촬영을 여러 번 삽질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스토리보드 그릴 때부터 너무 잘 그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나 오늘 혼자 너무 말하고 있네. 그니까 어떤 애들이랑 가장 그냥 전 현실 나방이니까 어린 애기들은 뭘 같이 발명품 같은 거, 뭐 키트 같은 거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뭐 배면은 처음에는 조그만 배였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큰 배 모형이랄지. 근데 배보다 좀 애들이 더 의미 있는 거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 앉아서 조금 이렇게 해보고 이거 요즘 애들은 주로 복잡하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한다고 그잖아요. 그거를
복잡하고 힘든 거를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문제 해결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 짤 때는 다 우리 계획대로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세상이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애들이 경험해서 스스로 알게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자기가 고민해서 어떻게 1안, 2안, 3안 나와야 되고, 어떤 것이 최적의 아닌지 그거를 선택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삽질하고 경험해서 아 다음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깨닫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완성되는 게 메타인지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 그래서 좀 그 애들한테는 그런 과정을 좀 경험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집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왜 말씀들이 없으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의 자세, 여기 리사송 교수님이나 이렇게 한 자세는 누가 너를 잘 알지? 부모가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누가 너를 가장 잘 알지? 이해됐어요? 예, 다행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나는 내가 나를 잘 알아 라고 말할 줄 아는 아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이 맞다라고 믿음을 줘야 돼요. 애기한테. 그게 자존감이죠. 그렇죠. 그게 애들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애들 때 교육에 중요한 게 마이율링. 그렇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게 애들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애들 때부터 우리는 거시적 관점으로 나중에 애가 성인이 됐을 때 메타인지를 나는 갖게 해주겠어. 성인도 아니야. 한 중고등학교 때 이미 필요해요. 중학교 때부터는. 왜냐면 그래야 자기가 공부를 한 게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정확하게 자각을 해야 공부를 잘하니까. 예. 엄마 어려워 안 할래.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는 거.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 괜찮아. 맞아. 어려워. 너만 어려운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렵대. 우리 그럼 이거 같이 고민해보자. 같이 이거 잘. 그러면 이것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다 풀라고 시키면 애기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작은 성취를 많이 경험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틀려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를 우리가 부모의 자세는 계속 그거를 애한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를 세뇌를 시켜야 돼요. 자존감이 지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애들은 다 그래요. 마이율림. 5살 때 1 더하기 1도 몰랐어. 엄마는 5살 때. 포기만 빨라져요. 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좀 단호한 편이에요. 워크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문제집 같은 걸로는 그렇게 하면은 사이가 나빠지고 애가 높은 확률로 공부를 싫어하게 되니까 다른 걸로. 전에 퍼즐 말씀드렸잖아요. 퍼즐. 갈라 그래. 그러면 이것까지만, 여기 왼쪽까지만 우리 다 맞추자. 네가 이거 뺐잖아. 그러니까 그 목표를 정해주고 오늘 그거는 다 마무리하도록 하게 하는 편이에요. 끝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면 내일은 나머지 반쪽만 맞추면 다 완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성취의 경험을 자꾸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 예. 그게 쌓이면은 이제 실패해도 그리고 뭐 만들다가 무너지고 이래도 애기들이 괜찮다고. 실패가 괜찮다는 거를 알게 되면 다시 도전할 의지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그냥 빨리 가기를 여기 이 책에서도 나와요. 빨리 가는 거, 빨리 성과가 나오기를 그런 마음을 접으라고. 기본이에요. 이 메타인지를 우리가 키워주고 싶으면은 시행착오와 실패는 기본이야, 기본. 그게 예, 처음에는 그쵸. 애기 때는 무조건 목표치를 낮춰야죠. 작은 성취를.
그러다 이렇게 한 단계씩 해야지 자꾸 어려운 것만 뒤밀고 얘기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2번 부모의 믿음. 부모가 아기를 믿어줘야 된다. 뭐 이거는 맨날 나오는 말이니까. 그리고 3번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애들이 우리 채윤이도 그런데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랑 수업할 때도 그때 검사 받을 때도 뭐가 모르는 게 나오면 이건 몰라요. 근데 어찌 보면 몰라요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거지. 차라리 모르겠는 건. 근데 모르겠는데 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렴풋이 알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 모르는데 저 이거 말고 저 그거 다 했었어요. 알아요. 저 그거 재미없으니까 이거 할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최악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모르겠는 거, 잘 모르겠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스스로도. 근데 그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부모가 실패해도 틀려도 괜찮다라는 그 허용적인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애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르는 걸 창피하지 않고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노력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지. 이 사고 방식을 우리가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저력이 있다. 다른 사람은 내 아이의 진정한 실력을 알지 못한다. 너 자신을 믿어. 그러니까 애기한테 아까 누가 너를 가장 잘 알지? 바로 너야. 너 자신을 믿어. 나보다 부모가 나를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애기가 그 생각이 스스로 들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엄마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순간 애기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예, 그쵸. 나중에 알면 되니까 모르는 거는 쿨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갓기린이. 그리고 처음부터 다 알면 천재지. 어떻게 인간이 처음부터 다 아나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그게 부모 양육 태도인데, 애가 뭔가 정확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항상 뭘 잘 맞추고, 이랬을 때만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애들은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애기가 느낄 때. 나는 항상 잘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모가 내가 이걸 틀렸을 때 부모가 실망을 할 것 같은 그 눈빛과 그 표정과 그게 두려워서 뭘 안 하려고 아예 애초에 시도도 안 하려고 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내 아이의 진정한 실력을 알지 못한다. 이거 진짜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저희 엄마가 저 고등학교 때 저 예고 다녔잖아요. 마지막에 원서를 쓰는데 저희 그때 이제 학과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저 원서를 제가 쓰고 싶다는 학교를 못 쓰겠어요. 너 거기 쓰면 떨어진다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학교에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학교 쫓아와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내 애 인생은 내가 책임지니까 쓰게 하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애기 아니니까 쓰게 하시라고. 떨어져도 내가 책임지고 붙어도 내가 책임지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선생님이 아는 애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때 썼는데 제가 붙었잖아요. 그니까 그런 절대적인 부모는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이 문구 보고서 정말 그때가 떠올랐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애가 저 낭떠러지 끝에 서 있어도 네, 저희 엄마 진짜 멋짐이 폭발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그 강단이 진짜 저도 존경스러워. 제가 언제 한번 울면서 작년에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믿어줬냐고. 왜냐면 저도 제가 채윤이를 못 믿을 때가 막 있었거든요. 한창. 응. 근데 그때 진짜 응, 응.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안 썼을 거고 지금의 인생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니까 그런 거. 그리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계속 1등은 못 했었다가 뭐 2등 뭐 이 정도 하다가 5등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졸업할 때, 맨 마지막 졸업할 때 1등하고 졸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상 받는 거 있잖아요. 금천구청장상 내가 받았어. 근데 그때 그 경험이, 그러니까 그 존버는 승리한다 제가 그 미는 그 말이 그런 데서 나온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항상 좀 저는 마지막에 늦게 터졌어.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끝까지 믿읍시다. 아이들을 끝까지 믿고 그냥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수밖에 없고 하여튼 이 메타인지 키우고 싶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말이 정답은 아닌데 왜냐면 아이들이 그런 프로젝트형 뭔가를 하지 않으면 과연 이 문제 해결력을 어디서 기르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득하게 정말 고민해서 창의를 박수인가요? 창의적인 뭔가를 계속 생각해내야 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안 굴러가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 균형을 이렇게 맞추면 이게 굴러갈까? 그 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기억나시나요? 과학상자 같은 거? 과학상자 기억나세요? 요새도 과학상자 경시대회 하나요? 초등학교에서? 우리 옛날에 과학상자 경시대회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대 해가지고 이렇게 볼트 도트 막 이렇게 쪼여가지고 막 뭐 만들고 막 비행기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일례고 사실 진짜 좀 초등학생 제 생각에 4학년 이상이면은 무조건 영상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왜냐면 그거 피드백이 바로 오니까 놈들한테 보여주면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애기들도 안다고 그잖아요. 이해되시죠? 다들 왜 말씀이 없으신가요? 초4 이상이면은 애기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영상 만들어 보는 게 좋고 어릴 때는 블럭 같은 거 아니면 발명품 같은 거 처음부터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뭐 만들어 보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처음에는 쉬운 거다 점점 난이도를 올리는 거지. 점점 퀄리티를. 그러면 이제 문제 상황에 봉착하는 그 상황을 자꾸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책 추천할게요.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 질문 있으신가요? 하여튼 문제 해결 그래서 근데 여기 아까 사회적 뭐 그 단계 있잖아요. 세 번째 그거는 사실 사회성이지 사회성. 저번에 제가 왜 자존감 얘기하면서 사회성 중요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회성. 그니까 사회성도 있어야 돼. 메타 인지가 있으려면 사회성도 있어야 돼. 다 연결고리. 다 연결고리. 근데 이거 없으면 좀 살아남기 앞으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를 반드시 아이들한테 좀 심어줘야 된다. 문제 해결력. 아시겠죠? 책 이거 진짜 저 잘 봤어요.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하고. 근데 저는 약간 저 뜬구름 잡는 거 싫어하니까 이 책은 조금 뭐랄까 그냥 그랬어요. 좀 이거 메타인지 생각의 기술. 이 책 한번 읽어보셔요. 늦게 오신 분들. 오봉근 씨가 지으신 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에요. 아닌가? 2021년 뭐 핫한 책이라고 써져 있던데. 이 책 좋아요. 적용하기 힘들었어요. 예, 그렇죠. 뮤님 우리 같은 기분 느꼈나봐요. 예. 그 다음에 이 책 신박해요. 이 책 뭐냐면 이 교수님들이 엄청 추천한 책인데 약간 문제적 남자 아시나요? TVN에서 나오는 예능? 뮤우님 와 너무 공감. 나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저만 그런 거 뮤우님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 책 그 문제적 남자 아시나요? 댓글 좀 주세요. TVN 지금도 그 프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어려운 퀴즈 풀고 하는 문제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거 문제 같은 문제들 여기 다 있어요. 도넛 자르기. 이거 애기랑 같이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조금 큰 애들은. 속임수냐 수학이냐. 이 책 재밌어. 이거 사도 될 것 같아요. 예, 랩몬 그거 나온 거.
하하 누구 연예인 걔 똑똑한 애기 있잖아요. 걔도 나오고. 수학 좋아하는 놈의 풀이. 이 책 신박해요. 이 책 추천. 메타 생각. 이 책 추천. 이거 사셔도 돼. 하석진 나오고 한 거. 맞아, 그 프로. 그 프로에서 나오는 문제 같은 문제들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약간, 하여튼, 좀, 예. 애기들 크면 초등학생들 두신 분들은 한번 쉬운 문제 같은 거 같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수수께끼 내듯이. 자, 그림 A와 같이 5개의 점을 지나는 정사각형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림 B의 점 5개를 지나는 정사각형을 그려보라. 신박하죠? 네, 전현무 나오는 거. 이 책 좋아요. 홀짝 달팽이. 귀여운 노란 달팽이가 물음표 어쩌고저쩌고 기억나. 만나게 될까? 귀엽죠, 책? 애들이랑 가끔씩 심심하실 때 풀어보셔도 좋아요. 그다음에 이 책은 교수님들이 그 연구소 같이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쓰신 책이에요. 이거 좀 실용서 느낌. 저는 차라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 나 현실주의자니까. 예. 이거 두뇌 쓰기 딱, 이 책 신박해요. 이거 돈 주고 사셔. 저 이거 빌려온 건데, 저 돈 주고 사려고요. 이게 더 실용서 느낌. 어떤 식이냐면,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예시가 다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왜 중요한가, 뭐, 이러고, 이거 괜찮아. 이 책 차라리 이 책이 나은 것 같아. 제 보기엔 이거보다는. 아직 안 사셨으면. 이거 두께도 더 얇아요. 실용서 느낌. 이거. 응. 네. 감사해요. 질문 있으신가요? 메타인지 어려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메타인지가 이게 형성이 돼 있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 저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애기도 아프지. 이사도 막 그러지.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갖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할게요. 그냥 제 피드들의 댓글이나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해요. 잘 주무세요. 제 방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봬요. 이거 어떻게 끄지?